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예정된 30일 기한이 끝나면 25% 보복 관세를 조정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또는 인상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밝힌 대로 유럽 동맹국들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역시 이러한 기준 적용 대상임을 시사했습니다. 구글이 유럽연합진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코콧 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반독점 과징금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최종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연구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구글에는 불안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SCI가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평가를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지난 3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점을 반영해 기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조정한 건데요. 다만 외국인 투자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다음 주 발표될 국가 분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열리게 될 뉴욕 정규장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또 주말 사이에는 중동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완벽하게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시에 있어서 예탁금도 지금 코로나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동성이 풍부하게 확보된 만큼 증시에도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를 향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2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싼 방산주라고 하면 풍산으로 보통 꼽으실 텐데요. 주주들이 가치를 좀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면서 인적 분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차 유럽 침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35% 최대 35%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들어오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인해 보니까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 브랜드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35% 고율 관세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라고 하면 이제 비아디라든가 진리라든가 체리,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공업 이제 인더스트리라는 이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업체나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35%의 높은 관세를 하자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라든가 내연기관차로 이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세 회피라든가 시장 점유율이라는 확대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유럽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전략을 바꾸면서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차량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차량으로 이제 모델을 바꾸고 있는데 전기차 이미지라는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수익성 높은 시장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규제를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자신들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저가 전략을 유지하면서 이 모델을 그대로 하면서 자신들에게 계속 출고를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수출 지역을 지금은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지역에서 계속 이제 자신들의 차량을 팔았었는데 이 전략이 아니라 자신들의 브랜드가 충성도가 높은 이 지역이 아니라 조금 낮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는 이제 체리라는 브랜드를 디아를 보내고 있고 영국 쪽으로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부 지역 쪽에서는 약간 실용도가 높은 이런 쪽으로 보내면서 자신들에게 보내고 있죠. 왜냐하면 프랑스라든가 독일 쪽에서는 자신들의 요 내연기관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브랜드, 자신들의 브랜드, BMW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이런 데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브랜드를 보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이제 차를 보내고 있는 거여서 남유럽 쪽에 국가에 집중을 하면서 자신들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개발과 이제 주기와 낮은 원가로서 자신들에게 어쨌든 힘 있는 것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는 평균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신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런 게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에게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런 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부품의 수직 계열이라든가 배터리를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제품을 낫게 하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생산을 전환하는 계획이 상당히 좋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있는 브랜드하고 자신들이 이제 결합한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관세 리스크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아디는 헝가리 공장에서 이제 체리는 스페인의 현지 조립을 전략을 하고 있고요. 유럽 내 EU의 어쨌든 그런 제품들을 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관세를 낮추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어쨌든 제품 다배라든가 탄소 중립을 역이용하는 전략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강한 어떤 전략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에서 만들면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과연 사람들이 구입을 할까? 저도 이제 중국차 하면 나중에 AS가 잘 안 되고 처음에는 뭐 비슷하고 겉모습은 비슷하게 만들겠지만 이게 과연 사도 될까? 그리고 잘 괜찮을까?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AS도 안 되고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만약에 비아디든가 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립 부품 값싼 차가 아니라 디자인이라든가 실내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 기준에 잘 맞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차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20에서 한 40%까지 저렴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검증이 좀 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비아디 실 같은 경우는 평가는 테슬라보다 조용하면서 고급스러운 데다가 더 싸다라고 이제 독일의 오토모빌지가 이제 실제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를 전기차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연기관 차들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들도 실제로 이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기준으로 전기가 되면서 전기차에서 많은 인식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중국차 입고는 전기차에 특화돼 있고 이런 기술력 전환이 많이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자신들의 브랜드가 강한 뭐 프랑스라든가 뭐 독일에서 판매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지역이 아닌 남부 지역에서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이탈리아나 요 밑에 지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프랑스라든가 독일 지역이 아닌 이탈리아나 요 남부 지역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싸고 유지비가 적고 기능이 들어간 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잘 팔린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지에서 이제 브랜드들에게 높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와 자신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높인다고 합니다. 가령 체리는 DR 브랜드로 이탈리아 현지 유통사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리는 볼보라고 이제 볼보의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개인 어떤 상용차와 이제 자신들이 인수를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안전 기준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고 상하이 차는 이제 MG 브랜드 영국 상당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높이면서 현지화와 유럽 설계 기준을 맞추면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높이지 않나라고 하고 있어 이런 전략들이 아마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유럽 소비자들도 브랜드보다는 실속을 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관세를 낮추면서 자신들의 어쨌든 점유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에 있어서 중국차 유럽 판매량이 1년 새 2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대신에 하이브리드로 반격하는 듯한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국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 급증에 있어서 핵심 전략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품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전략의 전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차가 이제 자신들이 지금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라는 이미지보다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를 만든 회사라고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인 소비자 니즈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지 생산 및 공급자의 현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어쨌든 내의 어떤 생산 기지나 확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지화를 계속하고 있고 기술력과 혁신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정체성이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하면 전기차라는 인식이 있고 테슬라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차를 절대 만들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지 않는데 중국은 현재는 어쨌든 지금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정체성 우려라든가 뭐 브랜드 혼종화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인 정체성보다는 현실적인 어쨌든 전략을 택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ESG 규제라든가 트렌드를 택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돼.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제품 포트폴리오로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환을 좀 하고자 하는 전략이 체크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SNS 공개 조건 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연구자 비자 심사에 있어서 앞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검열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 SNS 계정 제출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다만 이 선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모호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선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SNS도 약간 선별적이에요. 그러니까 X는 빠져 있습니다. X는 좀 빠져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게 또 필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SNS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안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이익이 있다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웨이보라든가 중국 현지 것들을 이제 중시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중시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를 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과연 이런 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게 또 이제 뭐 해킹이라든가 자신들의 체포시라든가 보시 되게 상당히 많은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SNS는 사실 공식적인 자료도 아니고 익명성이라든가 컨텍스트 생략돼 있고 사실 인스타는 그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글도 없습니다. 뭐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데 미국을 이제 반미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비자를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SNS에 뭐 인스타에 그림만 자신의 그림만 잔뜩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비공식적인 사상 도구로서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일단 평가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쨌든 신문이나 이런 공개 발언 같은 거를 검토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SNS는 실시간이나 어쨌든 간접적인 사상의 흔적을 어쨌든 수십 년치 어쨌든 자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압박의 수단으로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하나라도 나오면 체크를 하겠다. 그리고 일단 압박을 가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기존의 신원조회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요즘 MZ세대들은 이런 게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계를 어쨌든 보완을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터뷰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살아온 SNS 한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발달되는 게 AI라든가 뭐 머닝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터링이 가능하다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일단 한 번 더 자기 검열을 하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검열에 유도한 이중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발표함으로써 이제 정치적 상징성과 메시지 효과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이런 모든 복합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또 검열 기준을 세우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는 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검열 기준의 모호성이 미국을 오는 대학의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미국 대학 자체에는 학문적인 자유라든가 어쨌든 캠퍼스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에 있는 미국 대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 대학에서 과연 있어야 되는지 현재 있는 대학생들도 떠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행정적인 사람들도 이제 유학적인 어떤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미국 대학 자체가 상당히 이제 상위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국제적 이미지가 많이 떨어져서 밑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대학 자체에만 부담을 느끼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유학을 가고자 하는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유학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기가 한번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 옛날에 공부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절차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내가 과연 이런 것들 SNS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면 이게 내가 맞는가? 사진들을 다 지우게 되고 지우게 됐을 때 AI 필터링에 걸리지 않는지를 사실 이런 것들을 맡기게 돼요. 사실은 다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좋은 이미지였거든요. 자기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학내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의사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공부만 해야 되는 약간 이래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서 과연 이런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게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정신적 상담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이라든가 스트레스 불안이 증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소셜미디어가 검열 규정의 모호성과 미국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이제 하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결국에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괴물이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외국인이 이꼬로 잠재적 위협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기술을 정치가 악용하는 어떤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학 쪽 입장에서도 우리 유학생 입장에서도 달가운 소식은 아닐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 EU 알리 최후 통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EU가 중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
배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대 매출 6% 벌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이유가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제 알리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유럽이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하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을 바라보는 거 좀 다릅니다. 두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리나 테무,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이제 알리라고 보시는 거.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 수가 이제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을 지금 이번에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리를 한 건데 알리나 테무를 바라보는 건 신뢰 투명성 데이터 주권 침해에 대해서 좀 보는 거니까 약간 신뢰가 없다. 이쪽은 너무나 신뢰가 없고 약간 낮은 계급으로 좀 보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같이 못 갈 대상이다. 신뢰가 너무 없고 우리를 너무 속인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플랫폼은 시장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 우리를 너무 독점하고 시장을 너무 지배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서로를 이제 DSA라는 주권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요걸 이제 사실 요거 프레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리는 요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핵심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형 플랫폼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중국 상거래라는 점에서 일단 지금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의무에서 어쨌든 너무나 많이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사하는 부분이 불법 상품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뢰를 너무 깨트렸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위반 상품에 대해서 제재 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알리를 많이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럽 사람들이 불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판매자 추적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오고 있는 건지 잊을만 하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고 노출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신고에 대한 민원도 부실하고 일단은 자기가 이게 나 못 받았어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CS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해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 콘텐츠나 위조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얘기하는 짝퉁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가짜 의약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짝퉁 정도야 뭐 어느 정도 애교라고 봐줄 수도 있다. 이거 안 되지만 봐줄 수 있으면 가짜 상품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너무 위해하는 이런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익스프레스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서 EU의 소비자 기구라든가 유럽 경찰 기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자꾸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부 콘텐츠 관리 체제라든가 제재 프로세스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매출의 6%를 어쨌든 벌금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플랫폼 대비해서 낮은 리스크 평가 수준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은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리를 하고 나서 차차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중 정서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법적으로 DSA 대상이고 위험 평가에 불성실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거에서 방치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법 위반이 확정되게 된다면 당연히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집행위원회 쪽에서 의견을 보면 알리익스프레스가 시정 조치를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으니까 유럽 내에서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두 가지 축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독점이 너무 강하다. 한쪽은 신뢰를 너무 어긴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할 것 같고요. 유럽연합이 어쨌든 자신들의 어쨌든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규제의 강화 의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면서 플랫폼 책임성, 양쪽 다 뭐 방향성은 다르지만 각각의 책임성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콘텐츠 상품에 대한 압박을 적극적으로 지는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쨌든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준수에 대한 압박을 점차적으로 이제 말로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나 어쨌든 매출이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의 운영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개편도 있고 특히 광고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광고에 대한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 알고리즘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고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 신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경고와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와 이제 시장 환경 조성을 해서 공정한 자신들, 그러니까 유럽의 판매자들이 목소리가 지금 불만이 뭐냐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로 만들어서 이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이유의 어떤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연합과 알리익스프레스 사이에 있었던 부분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서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웨이모 뉴욕 도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웨이모도 자율주행 택시로서 다리를 좀 매김하면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은 사람이 좀 운전대를 잡은 상태로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22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도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시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말씀 잘해주셨는데 테슬라하고 이제 웨이모를 살짝 언급만 좀 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웨이모는 그 오스틴을 거쳐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기술 중심과 규제 회피 자산 집중의 전략이 있다면 웨이모는 이제 뉴욕에서 복잡성을 정복하고 이제 규제 신뢰 확보와 도시 중심의 어떤 전략을 펼친다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욕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보스급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웨이모의 기술의 궁극적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뉴욕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도로의 복잡성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기상 조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만약에 뉴욕을 성공한다면 글로벌 메가시티 어디든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모바일 산업의 패권을 경쟁해서 웨이모가 선점을 하게 된다라는 게 아마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옐로우캡이 우버라든가 뭐 리프트라든가 이런 전통의 심장부를 아마 공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와 글로벌 도시의 어떤 결정권에서 신뢰도를 명확하게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실패하게 된다면 강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 개정이 우선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행 법 개정을 이제 하면서 유도를 하게 될 거고 자율주행의 상업화 제도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뉴욕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전자 없이는 자율주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차츰 이제 법 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완전한 무인 허용을 개정할 경우에는 다른 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욕이 열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이 열리면 미국 전체가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웨이모의 이제 공격적인 그런 것들이 향후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츰 이제 총괄하게 되면 서부에서 중부에서 동부로 확산하게 되면서 전체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적으로 노조와 시민 정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사회적 수용의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 자율주행 일정이 좀 크게 있는 상황이라서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이 가장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웨이모의 뉴욕 진출이 도시 교통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가져다 주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기술과 도전의 검증장으로서 뉴욕이 좀 상징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 환경 테스트를 다양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 가지 보시면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웨이모는 사실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건 이제 기후 테스트 검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수송 테스트로 축적된 눈이라든가 빙판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극한 기후를 많이 이번에 해보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어떨지를 좀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 장벽과 이제 산업 테스트의 상관관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법적 개정의 필요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재 기술 수준은 상용화가 불가능하지만 차츰 이제 향후
향후에 5년 내에 이걸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하는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요걸 이제 하게 되면 시장 재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웨이모가 시장을 잠식하게 되지 않을까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 경쟁력도 좀 어느 정도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1kg당 운영비가 이제 0.30달러로 우버의 0.9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상용화 됐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게 될지도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 인프라도 이제 촉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인프라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웨이모의 전기차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점유하게 될지도 이제 많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선점 효과라든가 아시아 시장으로도 이제 오게 될 때 어느 정도 많은 시장을 하게 될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국의 디디싱추라든가 상하이 시범 운영과 비교했을 때 성공적인 뉴욕 진출이 어느 정도 이제 우위를 가지게 될지도 많은 입증 우위가 많은 우위가 죄송합니다. 선점 효과를 가지게 될지도 비교 우위가 될지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이제 22일에 로보택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뉴스들 나오는 대로 저희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구글 AI 음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검색창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음성 대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AI 챗봇인 제미니를 실시간으로 대화를 좀 주고받으면서 서치 라이브 기능을 공개를 했습니다. 검색 엔진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게 그 구글 AI가 이제 알렉사라고 보통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렉사라고 우리가 옛날에 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음성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구글이 새롭게 선보이는 서치 라이브인 AI 모드는 사용자가 음성을 질문을 던지면 A가 실시간으로 말로 응답을 해주고 관련 링크까지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게 되면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고 검색 대화 운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미 여러 가지 음성 서비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챗GPT라든가 뭐 오픈 AI 같은 경우도 지난해 챗GPT의 고급 음성 모드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엔트로픽도 올 5월 초에 클로셋의 앱의 음성 모드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구글이 이제 AI 음성을 이제 입력이 아니라 대화로 어쨌든 변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검색이 사실상 이제 대화의 탐색의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상징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음성 기반의 대화형 검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색 상호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후속 질문이나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금 많이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앉아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글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광고 시장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쪽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쇼핑을 할 때 우리가 이쪽으로 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색 경험에 대한 지속성과 편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앱과 상용 중에 대화가 가능합니까? 뭐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는 중에 뭐 서치 라이브는 백그라운드에서 작용하게 되므로 다른 앱과 사용하거나 화면을 꺼도 대화가 끊기지 않는 장점이 좀 있고요. 텍스트와 음성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기록해달라면 기록도 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실시간 제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음성으로 답변하는 동시에 관련 웹사이트 링크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여주던 것과 좀 더 다른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기존에 보였던 그 알렉사와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단발성이 없거든요. 알렉사는 뭐 요거 하면 요거 해달라, 저거 하면 저거 해달라는 건데 요건 약간 연속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기존의 키워드
포워드 클릭 뒤로 가기 재검색이었는데 이거는 깊이를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서치 라이브를 통해서 진짜 노리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젊은 층과 모바일 유저들에게 검색 패러다임을 좀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매출에서는 새로운 모델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 기반의 질문을 통해서 대화성 링크를 제시하고 클릭을 유도하면 기존 클릭을 통해서 광고를 좀 진화시키고자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구글은 그걸 통해서 검색과 제미나이를 통한 전선을 좀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멀티모달을 통해서 영상과 이미지와 음성을 통한 초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통해서 좀 더 큰 시장을 이제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챗GPT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AI 쪽에서는 좀 뒤집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장점을 발휘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성 기반 질문을 통해서 광고에 있어서도 지금 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서치 라이브 인 AI 모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이러한 검색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면 어떤 혁신을 원하고 이런 변화를 좀 꾀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걸 많이 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써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사용자들도 훈련이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되면 구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경험의 대화형이 진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처럼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계속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기반의 대화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시간 음성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TV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해줘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시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시리의 업그레이드 버전?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기반의 개인화 상황에 대한 인식도 좀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락을 이해하거나 후속 질문을 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쓰시던 누구라든가 뭐 지니 같은 것들을 좀 더 맥락을 더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뭐 클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과의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검색 엔진의 역할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서 다각화도 좀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 단독으로는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하드웨어의 어떤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으면서 하드웨어가 좀 연결되거나 다양한 것들이 좀 있으면 나중에 사용자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편의성이 좀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단순히 그러면 이게 그냥 텍스트로 하던 게 음성으로 됐다라는 거 외에는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향상이 되려면 하드웨어적인 거, 저희가 만약에 불을 다 꺼줘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게 좀 더 향상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시간 상호작용이라는 이 단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말로 지금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 건 말로 하는 것들이 상호작용이 모두 다 돼야 된다는 건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 하는 게 지니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성 입력이 보편화되는 건 말로 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마술 램프랑 똑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만약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가 같이 좀 끼워줘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넘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넷플릭스 실시간 TV 진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전통 TV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 시작은 프랑스고요. 일단 프랑스에 있는 방송사와 함께 손을 잡고 제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궁금한 건 넷플릭스가 왜 이런 그 TV와 잘 나가는데 프랑스의 민영 방송과 손을 잡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TF가 물론 TF1이 좋은 방송사고 큰 방송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인 방송사고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왜 전통적인 방송사와 손을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 시간을 아직도 좀 부족하다. 난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뉴스라든가 드라마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늘리기 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은 미국의 전통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프랑스가 다른 언어잖아요. 다른 언어의 영국권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 수익에 대한 확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TF1이 갖고 있는 특히 공영이 아닌 민영 방송에 대한 광고 네트워크에 대한 요 결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로컬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채널과 손을 잡으면서 규제에 대한 우호성과 시청에 대한 확보가 좀 있는 것 같고 방송 포맷에 대한 실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는 것들의 외에 다른 포맷에 대한 프랑스가 사실은 문화의 어떤 중심지다 보니까 실시간 방송과 어쨌든 인터랙티브한 콘텐츠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TF1이 성공을 거둔다면 나중에 다른 것들도 향후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제 요걸 시작으로 이제 다른 나라, 영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도 계속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도 하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데 광고 요금제와 라이브 요금제도 맞물릴 생각이고 미래에는 라이브와 실시간도 확장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지금 반 넷플릭스 전선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누그러뜨리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지금 규제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낮추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또 전략을 가지고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TF1과 넷플릭스가 함께 손을 합치면서 제휴를 좀 맺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전통 방송까지 영역을 좀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제휴를 통해서 전통 방송의 미래를 좀 살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전통 방송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 공영 방송 쪽도 이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독립성전에서 통합 OTT 모델로 이제 바꾸고 하는 노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탈리아 나머지 유럽 방송들도 넷플릭스와 제휴를 통해서 자체 OTT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영리 어쨌든 중소국가들도 유튜브 연합 또는 EU 연합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많은 방송사들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만 넷플릭스가 선별적으로 잡고자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라든가 다른 연합의 어떤 OTT들도 방송사들과 손을 잡는 합종 연행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약간 이제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플랫폼과 전통 방송사들의 경계가 좀 해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하이브리드 그래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 엔터테인먼트 허브로서의 진화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전통 방송사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모색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방송사들은 디지털 확장과 신규 신창에 대한 욕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가 점점 줄어들면서 수익 모델에 대한 혁신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은 경험과 혁신의 콘텐츠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고 콘텐츠에 대한 소비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한 곳에서 소비자에 대한 모든 콘텐츠의 접근성이 가능화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넷플릭스만 보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넷플릭스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청 패턴을 다 연구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은 어쨌든 별도의 앱이나 채널 앱 전환 없이 넷플릭스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연구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런 광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산업 구조와 글로벌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로 좀 끌고 들어와 보더라도 넷플릭스가 SBS랑 협력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작하게 되는 드라마 일부는 이제 동시에 넷플릭스에서도 공개가 될 거고 제작비에 있어서도 지원을 같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이러한 행보가 여러 나라까지 좀 확장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우진엔텍이 차지를 하면서 지금 29% 상한가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신세계 INC가 21%대 급등세, 그리고 한전 KPS도 17%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진과 풍산도 나란히 16%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4위와 5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어서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바이오가 1위로 10% 떨어지는 흐름 어제 보여줬습니다. DL-ENC도 6%대, 한글과 컴퓨터도 5%대 하락폭 그렸고요. 이뮨 온시아와 크래프톤까지도 나란히 5% 이상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볼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진엔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규장에서부터 움직임이 좀 있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진엔텍은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촉매가 된 건 바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이슈였는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고리 1호기는 2017년에 영구 정지된 이후 무려 8년 만에 해체 절차에 들어가는 원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진엔텍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 사업에 2026년부터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정이 가시화가 되면서 우진엔텍이 본격적인 해체 실적을 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해체 분야는 아직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 1호기 해체가 국내 첫 실전 사례가 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 레퍼런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게 한 1조 원 정도 들고 최소 1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장기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트랙 레코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고리 1호기 해체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기회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노후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개국에서 214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 중 실제로 해체까지 완료된 건 25기뿐입니다. 즉 해체를 기다리는 원전이 189기나 되고요. 앞으로 폐쇄될 원전까지 더하면 시장 규모가 2050년쯤에는 약 5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 1호기 해체처럼 실적을 먼저 쌓고 기술력을 입증하게 되면 이후 유럽이나 북미, 일본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건데요. 특히 우진엔텍은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측 제어 설비 정비부터 방사선 관리, 또 해체 준비 기술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런 종합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해외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정규장에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이슈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한수원이 올해 안에 혁신형 SMR 인허가를 신청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는 우진엔텍이랑 어떻게 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어제 우진엔텍 주가에 좀 힘을 실어준 요인이 됐습니다. 한수원이 어제 올해 말까지 혁신형 SMR에 대한 표준 설계 인허가를 신청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진엔텍은 이 SMR 개발 사업의 핵심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진엔텍은 국내에서 원전용 계측 제어 장비를 직접 국산화한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번 SMR 사업에서도 계측기 정비, 방사선 관리, 그리고 해체 준비 기술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 한수원 과 협력 중이고요. 이렇게 설비 전체에 대한 진단과 성능 개선까지 맡고 있는 기술 파트너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수원의 SMR 추진 일정이 공개되자 시장에서는 우진엔텍이 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구나 하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고리 1호기 해체 일정과 함께 또 SMR 인허가 추진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우진엔텍 주가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긴 하루였습니다. 네, 우진엔텍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일정상으로는 6월 26일에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과 관련된 내용의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요. 일정 체크 같이 해보시고요. 우진엔텍은 지금 시각 기준으로 7%대 넥스트레이드에서 상승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산 살펴볼 텐데요.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16%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풍산은 이제 방산주 중에서도 가장 싼 방산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강한 반응이 나왔던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풍산은 그동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처럼 이 방산주들이 폭등할 때도 좀 유독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직접적인 계기는 증권가에서 풍산이 아직도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터진 건데 풍산은 구리를 가공하는 신동 사업과 방산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산은 성장성이 큰데 반해서 구리 쪽은 정체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 묶여 있어서 전체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풍산도 혹시 분할을 다시 추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확산이 됐고요. 그게 어제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풍산이 이전에도 이미 분할을 한번 추진을 했다가 철회를 한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좀 원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2022년에 풍산이 방산사업부를 풍산 디펜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다가 주주 반발이 너무 커서 결국 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백지화가 됐고요. 이번에 다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인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은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한테 좀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도 그대로 받게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 설명회 자리마다 기관 투자자들이 분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가 워낙 컸습니다. 작년에 비주력 사업을 인적 분할하면서 방산 대장주로 부상을 하게 되니까 이 시장에서는 풍산도 비슷한 길을 걸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풍산의 방산 부문만 따로 떼내서 본다면 PER 기준으로 30배 수준까지도 재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분할 여부가 앞으로의 풍산 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인적 분할은 주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는 이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풍산이 이제 총알이랑 탄화를 만드는 기업인데 요즘 이쪽에서도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산은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2.8%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규장에서도 딱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담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됐었는데요.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요즘 AI 반도체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실제 제품 형태로 만들어주는 후공정 장비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 특히나 고성능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정밀 장비를 자체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려면 아주 정교한 2.5D나 3D 패키징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분야의 핵심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또 TC 본더를 독자 기술로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제는 바로 이 기술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고요. 특히 미국이나 대만, 일본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과 실제 초도 양산용 장비 계약이 본격화가 되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생산이 늘어날수록 이 장비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정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딱 어느 시점에 올랐을 때는 한화에 대한 루머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화 창원 공장에 좀 불이 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화 비전을 외국인 기관들이 모두 팔았고요.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이 시점부터 모두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루머로 판단이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한미반도체 기업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실적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제품도 그렇고 체력도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장비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이익률 자체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단기적인 수요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이런 AI 서버나 또 엣지 디바이스 수요가 늘어날수록 정밀한 패키징 장비 수요도 함께 늘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한미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하면 또 SK 하이닉스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한미반도체는 강보합, SK 하이닉스 역시 강보합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 4분 전입니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이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준틴스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좀 복기를 해보자면 어제 이 출발 증시 때는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3,000비를 과연 뚫어줄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좀 보였고요. 개인만이 좀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에서도 예측가로는 코스피가 2,982포인트 선 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3,000피 앞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어제도 사실 오전 개장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단기간에 좀 급등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주는 게 좀 맞다라는 판단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인가 좀 고민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의 기로에 있다라고 판단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3,000포인트라는 게 당연히 카운터, 그러니까 넘버링적인 의미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3,000포인트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거를 우리가 쳐다본다라기보단 시장은 여전히 조정 중에 강세장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원래 예전 같으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오면 시장 자체가 밑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거기다가 현재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증시를, 그러니까 주식을 살 만한
예탁금들이 벌써 6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직까지 예탁금 잔고에 돈을 넣어놓고 주식을 뭐를 살지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자금은 꾸준히 들어올 겁니다. 다만 요 며칠 사이에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징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약간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시장도 조금은 위쪽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3,000비가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좀 지지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율을 보자면 좀 살짝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수급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이랑 같이 연동돼서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환율은 보면은 많이 올라온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좀 올라오는 느낌은 있는데 네. 지금은 뭐 환율이 더 올라온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1,500원, 1,600원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단은 제가 봤을 땐 지금 1,350원에서 한 1,390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순간적으로 좀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요즘에 이제 한창 내려가는 추세에서 약간 반등을 한 이유는 역시나 전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가 일어나게 되면요.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좀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달러라든지 금, 뭐 이런 자산 쪽으로 돈들이 좀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달러 현상이 단기적으로나마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워낙 강세의 기조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 20일 금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은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비하면은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PBR이 각각 1.1배 그리고 1.7배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도 우리 시장 조금은 잘 올라오고 있고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3% 오르면서 2,98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03% 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긴 하지만 782포인트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래도 반도체 중에서 투톱은 오늘 상승별 켜주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상위 종목에서는 지금 HLB가 2% 하락폭이 키워지고 있지만 어제 조금 상승폭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마 리서치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키워갔었는데 오늘 2%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추경 예산안이 또 통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코스닥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지금 아침 시장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요즘의 수급은 이제 오전 수급과 오후 수급이 조금 달라요. 네. 예, 갑자기 오후에 좀 땡겨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저께와 동일한 분위기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3,000포인트를 언제 찍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중 특히나 6월 달이죠. 6월 달 중에는 코스피 3,000은 한 번이라도 찍고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급도 지금 한번 물어봐 주셨는데 결국엔 수급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장중에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지금 시간에는 수급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일단 이끌어가는 거는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건 카카오뱅크입니다. 역시 태국 쪽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세워서 태국 쪽에 대해서 그 인터넷 은행을 좀
발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조방원 외에 조선방산, 원전 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눌러주다가 아모레퍼시픽이 14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다. 딱히 큰 이슈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화장품에 대해서 퀄리티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거기다가 지금 화장품이라는 테마 자체는요. 국내에서 잘 팔린다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수출에게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979포인트로 뭐 그냥 저냥 강보합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위쪽으로 상승을 많이 하고 코스닥은 그걸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긴 한데요. 결과론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상승폭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이 2,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게 된 모멘텀이 뭐냐면 정부의 정책입니다. 전체적인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뭐 자사주 의무 소각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코스피에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주사들이 코스피 자체에 포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언제 올라올 것이냐? 언제라는 얘기는 좀 참 어렵지만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서 지금 뭐 조선방산이라든지 지주사들의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이 다시 따라올 수 있게 되고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요 며칠간 매도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큰 자금들이 들어올 때는 보통은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살 때는요. 보통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런 큰 종목을 사듯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작은 종목부터 담지를 않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약간 이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거래소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코스피의 상승률은 언젠가는 코스닥은 다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본격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 코스닥에서는 이 코스피에 대한 낙수 효과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책 관련된 종목들 또 많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또 추경이 확정된 만큼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20.2조 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소비 쿠폰 관련된 좀 종목들 이제 조금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지역 화폐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 쿠폰이다 보니까 지역 화폐뿐만이 아니라 뭐 카드사에서도 이제 뭐 개인적인 선불 카드라든지 뭐 지역상 상품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모멘텀을 살려서 전략을 세워보자면 어떤 쪽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확정이 났잖아요. 네. 전체적인 지원금에 대한 확정이 좀 나서 아마도 소비의 붐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엔 정부에서 지금 이런 지원금을 푼다라는 건 내수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두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지역 화폐로 됐던 아니면은 뭐 체크카드 형태로 됐던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해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뭐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백화점을 가든지 편의점을 가든지 내수 쪽에서 경기 붐을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통 강세주들이 있죠.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 쇼핑, 그다음에 백화점에서는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이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가장 쉽고 편안하게 근접성이 좋은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도 이 내수 부양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런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경기에 붐을 일으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 기준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하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포인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에서 국민 개인당 15만 원, 최소 15만 원 정도의 정책 지원금이 좀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저는 이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을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좀 우리 내수 관련된 종목들 또 급부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통 그리고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사실은 그 전부터 지역화폐 테마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코나아이라든지 웹캡시 쪽으로는 지금 7%, 8%대 굉장히 또 많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쪽으로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오는 걸까요? 이 점은 왜 빠지고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나이 같은 경우도 16,000원대, 그러니까 10,000원대에서 70,000원대까지 올라왔으면 네. 보통은 6배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주식이 이렇게 단기간에 한 반년 만에 6배 정도 올라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올라가 있는 고점에서 물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역 화폐라는 이슈가 끝나가지고 종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원래는 100%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원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캐시라든지 코나아이가 그런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왔죠.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현금 살포라든지 체크카드, 신용카드로도 같이 살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 뉴스에 약간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는 제가 예측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일단은 뉴스의 재료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유통기한은 좀 지난 뉴스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유통기한이 좀 지난 뉴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역 화폐 쪽으로는 오늘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우리는 그래도 내수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앞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관련된 내수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주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추경이 또 확정이 된 만큼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5년간 뭐 4조를 투입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정우 AI 수석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려면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더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쪽으로도 지금 원전과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또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의 시장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국내에 정책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미국 쪽에서는 현재 태양광은 좀 밀어주지만 풍력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티한 느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내적으로 뭐 현재 신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도 키워야 된다, 원전만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기조가 많기는 많은데요. 단발적으로는 좀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풍력 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암초가 많습니다. 현재 주가가 요즘에는 이제 올라가려면요. 국내 시장에서만 먹고 살아서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요.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 외국인들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많이 써준다라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현재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쪽에서 풍력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한 조치가 일어나고 세액 공제를 안 해주다 보면 풍력 쪽에 대해서는 주가의 모멘텀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굳이 선택을 한다면 원전 쪽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쪽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또 바로 또 좀 질문해드리자면 지금 SMR 관련해서 또 승인이 났고 또 해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 소형 모듈 원자력 관련해서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전 쪽을 차라리 지금 투자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이곤 있는데 일단은 원전의 대장지로 가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인데요. 네. 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보다도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신고가 영역의 종목에 대해서 섣불리 뭐 이렇게 무조건
맞춥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좋아요. 모멘텀도 좋고 원전 쪽에 대해서 기자재 부품 쪽에도 상당히 모멘텀을 많이 받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어쨌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입니다. 지금 한 4만 원짜리서부터 6만 원대까지 한 2만 원가량 올라올 때는 거의 개인들의 수급으로 다 밀어붙였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이 수급적인 리스크는 좀 안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장주인 현대건설은 좀 수급이 또 다릅니다. 약간은 개인들의 매수세보다는 다른 쪽의 매수세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눌려준다면 지금은 좀 따라가기는 좀 버거운 자리가 됐고요. 현대건설 쪽에 대해서 좀 눌려준다면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관심 종목 리스트에 좀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어저께 이제 장 마감 쪽에서 원전 해체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비텍이라든지 우진 엔텍 같은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보통 원전이라는 거는 원전을 짓는 건설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이라는 건 한 30년에서 40년을 사용하다 보면 더 이상 가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리 1호기가 바로 그런 건데 바로 그 고리 1호기에 대해서 해체 승인 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해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해체를 한다 그래서 원전이 끝나는 건 아닌데요. 고리 1호기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물론 웨스팅하우스의 설계가 있었지만 설계, 그다음 운영, 해체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리 1호기 해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 추적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체라고 해서 원전이 끝난 게 아니라 같이 또 덩달아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해체 관련해서 승인이 됐다 해서 대창솔루션 굉장히 또 잘 가는 흐름까지 가졌었는데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잘 가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 나쁘지 않게 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00피 돌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강보합이긴 한데 2,983선에 있고요. 일단 환율이 1,371원 90전까지 거의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일단 현물에서는 좀 빼고 있는 분위기, 그래도 선물에서는 플러스가 찍혀 있긴 한데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수급 동향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중동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이 수급에 어떤 이 영향을 계속해서 좀 미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증시가 어제 쉬어가는 흐름에서 유럽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와는 약간 좀 다른 결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의 상승률을 보면 글로벌 상승률 현재 좀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기조가 사실 중동발 리스크가 좀 아니었다면 충분히 3,000선을 좀 돌파한 이후에 견조한 수급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조정의 좀 원인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증시 예탁금의 증가 부분들이 연속성 부분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 기조로 보면 증시 예탁금이 이번 주에 한 65조 원대까지 좀 돌파를 했어요. 전일 종가 기준에서 63조 한 4천억대까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60조 원대 중반까지 증시 예탁금이 또 증가됐던 부분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즌에 이 증시가 코스피의 3천선을 좀 돌파했을 때 증시 예탁금이 한 68조에서 70조 원 초반까지 좀 상승했던 그런 갭들을 좀 감안해 보면 당시 차이는 외인의 수급이 강하게 좀 유입되면서 상승했던 것들을 대비해 봤을 때 여러 관점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좀 완화가 되는 구간이라면 증시 예탁금에 대한 증가 요인들과 더불어서 지수의 상승폭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건수가 최근에 한 22만 7천 건으로 좀 내려간 부분들은 선물에서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현물보다는 다소 리스크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 우려할 수 있는 사항들보다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했던 부분들을 일부 수급적인 어떤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급의 연속성가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2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 기대 요인들 재차 좀 강조를 해드리면 뭐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이어가는 전략들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형주 위주로 담아야 된다라고 한 3, 4주 정도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같이 카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카카오는 그 카카오뱅크 모멘텀을 좀 타고 있을 겁니다. 태국 가상은행 인가를 받으면서 한국계 은행 최초로 25년 만에 다시 한번 재진출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룹주에도 좀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현대 로템도 자리하고 있고 4위에는 펩트론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미국에서 이제 당뇨 비만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여기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당뇨병 학회는 20일에서 2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열릴 예정이니까 주말 사이에도 뉴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위 종목 네이버, 현대 로템 동시에 같이 확인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여기서는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분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어제도 있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를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1위 종목으로 있고요. 기관 쪽으로 순매수를 열어보면 1위 종목으로 지금 네이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 JP모건 말로 상승을 했고 어제는 시티 쪽까지도 긍정적인 의견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계에서 같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투자자들도 들어가도 된다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 고가 부근 한 18%대까지 장중에는 한 22%대까지 상승했잖아요. 이 부분을 일단 대형주가 단기간에 이런 수급을 거대하게 좀 빨아들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 2거래일간의 어떤 하락은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뭐 솔직히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외인의 수급 연속성들, 특히나 뭐 기관 중심에서 수급은 재차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 관점에서 뭐 단기 추세선도 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하정우 센터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당일의 당시에는 주가가 좀 크게 좀 반응하지 못했는데 일단 리포트가 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외인의 어떤 수급이 같이 좀 유입되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됐는데 일단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뭐 저평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했던 리스크가 일본의 뭐 라인야후 사태 이 부분이 해외 성장을 좀 정체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내수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전체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실적 성과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AI 사업의 전환 가속화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도 좀 확인됐었고요. 2분기에 실적의 기대 요인, 특히나 뭐 서치 플랫폼이라든가 이커머스 부분의 AI 전환 효과들은 이번에 좀 극명하게 실적의 기여 효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도 재차 좀 남아있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네이버의 오늘 뭐 조정 정도는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확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관점들은 오히려 정책의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 특히나 국가주도 소버린 AI 정책들이 현실화가 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사실상 네이버의 어떤 주도 안에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는 네이버의 상승과 좀 맞물린 카카오의 동반 수급도 재차 좀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한테 좀 자금이 주어진다면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선택을 좀 내리실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정책 기대감이 같이 반영된 것은 좀 맞는데 네. 다만 네이버의 경우에는 작년 출시됐던 AI 전략들, 뭐 하이퍼 클로버 X의 출시 이후에 이 부분을 단순한 출시로만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개에서 이 부분이 성과로 좀 입증됐던 부분들이 1분기에 확인이 좀 되고 있다는 점. AI의 어떤 이 전환 가속화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들은 추가적인 어떤 이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카나나가 뭐 베타 모델로 좀 출시가 되면 됐지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AI 전환들이 좀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적이 양극화에서도 확인이 좀 되고 있죠. 더구나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정책 기대감들이나 일단 실질적인 어떤 수혜는 네이버가 먼저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전 고가가 2021년도 7월 당시 주가가 46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최근에 25만 3천 원대까지 상승했던 이 갭이 과연 많이 오른 것인가라는 그러네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보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부담 없이 좀 진입할 수 있는 여력들은 매력도 관점에서 좀 충분하겠지만 다만 모멘텀이 좀 부재할 수 있는 점, 특히나 2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네이버의 호실적 배경과 좀 다르게 카카오가 약간의 어닝 미스가 있다면 역시나 조정이 좀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재차 좀 이 조정을 좀 주는 구간, 단순하게 뭐 2, 3% 빠지는 구간 말고 한 5% 이상 조정을 주는 그런 구간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뭐 소폭의 어떤 단기 상승 부분에 대한 부담들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뭐 25만 원 미만에서는 재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다 상승한다 하더라도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는 AI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고 카카오 쪽에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둘 다 정책 모멘텀을 받지만 약간의 성격은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참 네이버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평가가 박했었죠. 그리고 정고 대비해서는 아직 룸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있어서는 살짝 미스가 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 정도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담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열어볼 거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USDC 발행하는 서클 그리고 그걸 수익 같이 공유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둘 다 급등세를 좀 시연을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을 통과한 부분도 아마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은 총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원래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 다들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조언 좀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원전 해체입니다. 원래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이제 짓고 하는 쪽만 보다가 이제는 해체 쪽으로도 시선이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정도 있어요. 6월 26일 다음 주 목요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원전 지으면 당연히 해체도 따라가게 될 텐데 해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트랙 레코더가 없어서 이걸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26일에 있을 해체 승인 심의가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고요. 어제 이제 중국 소비주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개장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은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격이 좀 다른 게 어제는 카지노 쪽이 좀 움직였다면 오늘은 면세점 쪽 그리고 화장품 쪽도 같이 체크가 좀 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오늘 지금은 상한가에 현재 묶여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여기까지 같이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어느 쪽부터 대표님 열어서 전략 점검해 볼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수급 연속성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단순한 정책 기대감을 좀 넘어서 수급의 연속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이 상원에서 좀 통과가 좀 됐죠. 이 부분이 현재 뭐 하원에서 이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도 좀 통과가 좀 됐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안에 하원에서도 본회의 통과가 좀 예정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좀 앞둔 상태에서 이 부분은 뭐 도입이 뭐 기정사실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공식적인 금융 인프라로 좀 인정이 되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좀 제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도입했다고 해서 단순한 정책 기대감들보다는 이 부분이 도입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모든 시스템들, 금융 시스템들이 전면적으로 좀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파이나 확장성, 영향력들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어떤 이런 정책 이슈들을 단순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내지는 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해석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기조를 좀 바꾸게 된 부분들이 결제 시스템들이 좀 변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과거에 뭐 이 일반 뭐 가상화폐처럼 이 블록체인을 단순하게 좀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산을 좀 명확하게 준다죠. 이번에 이 법안에서 좀 통과된 혁신법의 내용들을 보면 100% 예치를 통한 이 보유, 대상자산도 달러나 이제 국채로 좀 안전자산 위주로 좀 확정을 좀 했고요. 여기다 해서 리저브 보유자가 향후에 뭐 파산을 하더라도 해당돼서 어떤 청산 우선권을 좀 갖는 조항들, 여기도 해서 뭐 이 소부자 보호의 어떤 우선순위 같은 안전장치들이 공식화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도 해서 뭐 보안이라든가 인증 절차가 그런 어떤 규제 틀 안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금융권에서 현재 좀 유통되고 있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결제 시스템과 좀 준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대치될 수 있는 요인들이 명확해진다면 이 시장의 판도는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수급 가점보다는 정책이 어떤 이 공식화 내지는 현실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 내지는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재편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입 기정이 약간 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일 거기보다는 오히려 좀 당분간 좀 시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로 살펴보더라도 사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도 여전히 결제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한국정보통신이 오늘도 15% 넘게 상승부를 켜고 있는 부분도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 같고요. 결제 시스템에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카드나 피지사들은 좀 하락을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안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본다면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 인프라에 관련된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화 좀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은행의 입지가 약해질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소비 패턴에서 많은 부분들이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이 휴대폰을 통한 뭐 가상의 어떤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좀 하고요. 이 부분은 피지 결제 시스템과 좀 연동되면서 피지사들이라든가 카드사들이 그쵸. 수수료 베이스에 대한 이익을 많이 취해왔죠. 이 부분이 유통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부담들이 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자체적인 도입으로 인한 결제 시스템을 유통사들이 좀 갖게 된다면 오히려 또 정산이라든가 결제 시스템들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더해서는 최근에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나왔던 내용들은 뭐 미국의 유통강자 뭐 월마트라든가 아마존이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좀 도입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30%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대형 유통사를 좀 필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자체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구축 관련 종목들이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최근에 결제 시스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네. 이게 과연 상승하는 것이 좀 맞는가, 과연 이게 100% 좀 수혜를 좀 받는 것이 맞는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된다면 기존의 피지사들은 오히려 피해 업종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일부 플랫폼이라든가 인프라가 좀 탄탄한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보되 피지 결제를 좀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좀 도입됐을 때 피해 업종에 관련된 어떤 우려 요인,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이제부터는 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대안이 된다면 보안이라든가 인증 기술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더욱더 엄격한 이 보안이나 인증 규제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충족한 기술 강점 기업들이 충분한 좀 수혜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변화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보안주가 조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게 워낙 많이 나왔던 뉴스긴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올라왔다 보니까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펌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을 좀 옥석가리게 해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결제 시스템주에서 탑픽으로는 좀 카카오페이를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요? 일단 이게 피지사라든가 결제 기반의 기업들이 피해가 될 수는 없는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카카오페이가 좀 갖고 있는 강점은 네. 이 1분기 기준에서 2천만 명의 플랫폼 가입자 좀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플랫폼의 확장 기조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어떤 도입들이 카카오페이의 어떤 사업 전환을 좀 구체화 좀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통사들과의 시너지를 충분히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좀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다 해서 뭐 조금 추가적으로 좀 부연을 해본다면 다날이라든가 더존비중 같은 네. 인프라에 관련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재차 좀 관심 있게 접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보안 인증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경우에는 현재 이 한국 정보 인증을 저는 탑픽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뭐 국내에서 거의 뭐 모든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인증 절차라든가 보안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이 현재 좀 도입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재 향후에 이 양자암호 기술들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상용화 관점에서도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면 한국 정보 인증이라든가 한국 정보통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부연해서 라운시큐어 같은 종목들이 수혜 업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저는 좀 의외인 것 같긴 해요. 카카오페이는 오히려 가입자 수가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전환할 때는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 유통사와의 협업도 더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카카오페이, 다날, 더존비중 같은 종목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시선을 원전 쪽으로 잠시 옮겨서 해체 쪽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또 해체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게 됐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6일에 또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서 주목을 좀 받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원전이 가면 당연히 해체 관련해서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대장주로서 늘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어제는 오후장에서 돌려 세우긴 했는데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직 개장 초반이긴 하지만 2%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체까지 수급을 좀 넓혀서 바라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수급이 좀 이동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동. 일단 이 대체적인 원전 모멘텀들이 좀 쇠퇴된 것들보다는 네. 전체적인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어떤 공백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종목들, 원전 종목들이 차익 매물을 현재 좀 소화하는 과정들인데 낙폭이 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단기 추세를 현재는 좀 잘 유지하면서 있다라고 좀 정도 해석 좀 될 수 있겠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 구조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내년부터 가셔야 될 SMR 프로젝트가 미국 안에서 갖는 모멘텀이 국내의 어떤 이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들은 재차 좀 유효하지 않을까. 여기다 해서 뭐 국내 이 고리 원전 1호기와 해체 승인 관련된 이슈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승인 여부에 관련된 어떤 이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지 아니면 좀 세론이 될지 이 부분은 전 냉정하게 한 중소형주 종목들의 경우에는 세론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현실화가 좀 된다면 저는 그 세론이 좀 나오는 구간에 저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좀 굉장히 큰 겁니다. 원전 해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글로벌 기준에서 한 500조입니다. 가장 큰 노원전이 미국에서 좀 가장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원전 해체 시장을 국내의 어떤 기술로 한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시공 능력들을 입증해내게 된다면 뭐 향후에 해외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강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 시작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원전 해체에 관련된 승인 여부에 관련돼서는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 부분들이 향후에 수주와 좀 연동되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전의 확장성 관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수급의 이동으로 설명을 좀 주셨고 투자너너빌리티가 한 2% 빠지고 있음에도 이거는 단기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6만 원 선은 살짝 이탈을 했고 아직 뭐 개장 초반이긴 하지만 5일선 밑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거든요. 오늘 종가는 형성을 또 어떻게 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짧게 중국과 관련해서 소비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면세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좀 올라오더니 오늘은 면세, 화장품까지도 시선 가고 있고 오늘은 여행주까지도 같이 좀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좀 연결을 지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돌면서 수급이 좀 돌아가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을 좀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중국 소비주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으로만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 왜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5월 달 이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6%대가 좀 나왔어요. 시장 컨센이 한 5%인데 전통적으로 5%대 미만에서 유지가 됐다가 6%대가 좀 넘어가다 보니까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이번 양회에서 결정되고 있는 뭐 지준율 인하 효과라든가 LPR 인하 효과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바운드 수요 관점에서에 대한 이익 기조를 보면 저는 뭐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종목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거고 특히나 5월 데이터를 보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편차를 보면 중국이 25%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화장품 수출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중국 기대 어떤 소비 기대감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증가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보수적인 시각들은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 섹터는 북미 시장이라든가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을 좀 가져가는 뭐 색조라든가 선케어 제품들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ODM사라든가 실리콘투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카지노사의 경우에는 롯데관광개발이 어제 이어서도 뭐 강한 흐름들을 좀 재차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실적의 기저가 2분기는 뭐 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준하는 어떤 이익 기조가 이번 2분기에 명확하게 좀 확연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3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외형 확장 관점에서 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도 재차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은 어제도 잠시 좀 살펴보긴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좀 좋은 게 나왔었는데 어제 그래서 차트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봤었거든요. 오늘도 정말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일단은 말아 올리면서 2%대 하락률을 현재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16,830원 최고가긴 했는데 뭐 크게 이탈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락 업종이 없지 않은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상황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0.25% 상승하면서 2,98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0.15% 상승하면서 783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양시장 개장 상황과 비슷하게 현재 상승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홀로 1,200억 원 가량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는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팔아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70억 원 넘게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데칼코마니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오늘 모두 매도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00억 원 넘게 팔아들이고 있고 기관은 소폭이지만 48억 원 현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코스닥 수급에서 포착됩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률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상위 업종입니다. 네, 현재 전기가스업과 의약품 그리고 화학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필두로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한전선 4%대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3%대 강세 보이면서 현재 전기가스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0.87% 상승하면서 상위 업종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통신업과 제조업도 상승하고 있고요. 0.8%대 각각 0.74% 상승하면서 현재 상위 업종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에서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건설업과 기계 그리고 종이목재까지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책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던 건설주였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이어지면서 현재 1.56% 하락하면서 건설업 하위 업종에 현재 랭크돼 있고요. 운수장비도 현재 0.61%, 섬유와 의복도 0.56% 빠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수장비까지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건너가서 상위 업종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업종지수 현재 상위 업종지수 섬유 의류가 오늘 1%대 넘게 강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업종도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화학과 제약, 기계장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0.8%대 상승 화학 오르고 있고요. 제약 0.7%대 그리고 오락 문화 쪽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락 문화 쪽은 역시 5대 문화 강국을 만든다는 정책 기대감 수혜감 함께 이어가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0.6%대 상승하면서 상위 업종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하락하는 업종 운송과 금속 그리고 기타 제조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IT 쪽도 함께 빠지고 있는데요. 시야를 좀 넓혀보자면 그동안 많이 올라졌던 그런 폴라리스 오피스 등 클라우드 AI주는 오늘은 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그 외에 출판 맥제 복제와 그리고 금융주까지 현재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반도체 투탑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대 강세를 보이면서 25만 원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경우 0.5% 상승하면서 5만 9천 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가 7만 원 목표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또 한 번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경우 오늘 그동안 많이 올라줬지만 어제는 또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또 한 번의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6만 원 선에서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 5만 9,900원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쉬어갈 줄 몰랐던 원전주,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8위에 랭크됐던 그런 종목이었죠. 하지만 하정우 AI 미래수석이 첫 번째 브리핑 회의에서 그간 많이 올라졌지만 더 AI는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0.4%대 하락하면서 현재 25만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오늘 많이 올라주는 종목입니다. 8%대 넘게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의 그런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태국 시장 진출에 그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8%대 넘게 급등하면서 3만 원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닥입니다. 현재 우리기술 오늘 2%대 넘게 빠지면서 현재 4,2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의 상승이 오늘도 두드러지는 시장이죠. 특히나 우리기술 거래대금 상위에 함께 랭크돼 있으면서 오늘 9시경 시작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의 오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특히나 로보티즈는 13%가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 넘는 상승부를 켜주면서 오늘 현재 29만 1,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르비텍도 현재 1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주들의 강세 흐름도 함께 보이면서요. 마찬가지로 장 출발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는 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뉴욕 증시가 열리게 되면 정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가 한산하고 이처럼 좀 조용히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 오후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